이어서 쓰지 말고 주여 하시죠. 제가 공지 드린 것처럼 11시에는 이사회가 있어서 이사를 해서 한 50분 주역을 하겠습니다. 주역은 유교 경전에 있어서는 최고의 경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주역은 뭘로 되어 있어요? 주역은 우선 주역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복희시. 네. 64회. 복희시가 맨 들었던. 복희시가 맨 처음에 집단. 하여튼 주역하면 딱 떠오르는 게 괴효를 생각해야 돼. 괴로 되어 있다. 하여튼 괴로서 되어 있는데 그 괴가 뭐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역 강의를 처음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얼마나 되나요? 지금까지 주역을 뭐 계속 들으신 분들도 있고 중간에 들으신 분도 있고 그래서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셨겠지만 주역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세속적으로는 주역은 미래를 점치는 점책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도 계시고 오해가 아니라 그것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점을 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개인의 점을 위한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미래를 걱정하고 세상의 미래의 방향도 제시했기 때문에 그 세상을 점치는 점에서는 가능하겠죠. 그러나 개인 내가 돈을 벌겠느냐 장가를 언제 가겠느냐 자식을 어떻게 두겠느냐 이런 점은 아니다. 그것도 풀이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정확한 그러한 풀이를 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의 미래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점치는 세상을 점치고 세상의 인류의 미래를 예언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주역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괴로 되어 있다. 괴하면 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한 획을 효라고 하니까 괴효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기본으로 괴효를 먼저 알아야 주역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괴효를 설명한 부분을 우리가 처음 공부를 했어요.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괴효 설명할 설자에다 말씀 설자에다가 괴자에다가 그 설괴편이라고 하는 것을 설괴편이라고 배웠어요. 그리고 그때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하다시피 했고 또 그 자료를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는 처음 대하신 분들은 더구나 어려웠을 거예요. 더 어려워. 아시는 분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또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이제 또 좀 총 복습을 좀 약간 한 몇 시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공부한 부분은 어디냐면 설괴편하고
계사편. 그 두 가지, 두 군데죠, 사실은. 그러니까 배로 되어 있고 또 문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장을 이해하는 데 돕는 계사편을 했으니까 기본은 우리가 주역은 어떤 책이고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떤 원리로 되어 있는가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어렴풋이라도 아마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체계적으로 설명을 해서 되어 있겠습니다만은 또 잊어버리고 뭐 또 중간중간에 사실은 강조도 했는데 그래도 또 중간에 얘기하는 거하고 또 체계적으로 다 이렇게 복습을 전체적으로 하는 거하고 좀 다를 것 같아서 또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괴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보자. 괴는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효로서 이루어졌죠. 그렇죠? 효로서 이루어졌어요. 효에는 몇 가지가 있죠? 종류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예요. 예, 두 가지죠. 상품을 걸으면 좋겠는데 준비 안 했는데. 음효, 양효. 음효, 양효 두 가지예요. 음효와 양효와 음효. 그럼 음효와 양효는 물론 이제 부호죠. 부호인데 무엇을 상징하는 부호냐? 양의 기운을 상징하는 부호가 양효. 양을 상징하고 이건 음을 상징하는 상징이 부호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만사 만물, 그걸 우리는 동양적 표현으로 그런 게 만사 만물, 모든 일 그리고 모든 물건, 이게 보여지는 것 또는 보이지 않고 이렇게 움직여가는 어떠한 그 세계까지도 다 음적인 요소와 양적인 요소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본 거예요. 뭐 우리가 한 중고 시대니까 포크시 시대 정확한 연대는 사실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포크시가 위대한 것이 바로 모든 만물을 두 가지 형태로 음적인 거 아니면 양적인 거, 그것이 물건뿐이 아니라 또 시간이나 그러한 보이지 않는 흐름까지도 그렇게 된 거다. 그러니까 인간을 거기다 포함시켜서 볼 때는 이 음양으로 다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양의라고 합니다. 이게 물건은 아니죠.
그 물건은 아니기 때문에 양물이라고 안 하고 양의라고 해서 거둥이라고 해서 거둥. 거둥은 뭐냐면 모습이에요, 모습. 우리가 지금 하면 거둥이 있자는데 모습. 예의를 행하는 모습 하면 예의. 의식. 그러한 공식 절차를 의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의식 절차.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모습으로서의 나타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양의. 근데 이거는 두 가지가 항상 이 모든 물질적인 것에는 떨어져도 있지만 시간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밤낮이 붙어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물이나 음적인 거나 양적인 것이 생겨날 때는 어느 하나로 변화가 될 때는 이미 물론 그 안에 변화된 모습이지만 똑같다 이거예요. 암이나 수컷이나 음이나 양이나 처음에 시작은 같은 거예요. 그것이 음이나 양이나를 함께 포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이거를 합쳐서 이제 태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태극. 음양으로 갈라지지 않은 상태를 그냥 하나의 태극이라고 본 거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 음양이 이제 조합을 이루게 되면 뭐예요? 양과 양, 그 다음에 음과 양, 그 다음에 음으로만 되어 있는, 이렇게 조합이 되어지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사상. 상도 이게 그 물질적 상태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상징적인 부호로 얘기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상자는 코끼리 상자는 코끼리가 말하자면 이 북반구에 있었던 게 아니라 코끼리를 보고 온 사람의 말을 듣고 만들어낸 글자이기 때문에 사람은 상징성만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자는 코끼리 상자, 상활이 많이 나오는데요. 상은 상징적으로 그것을 상징으로 해서 인간의 상징성을 유도해낸 그러한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연은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존재는 이 사상 안에 다 들어있는. 여기에다가 이거는 이제 이거는 태양. 여기 양의 형태니까 겉으로는 소양. 여기는 이게 위에서 볼 때 이게 음이니까 소음. 그 다음에 이거는 태음.
음양으로 분류해서 다시 한번 더 분류해 보면 모든 존재는 이 사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존재하든 안 하든 인간하고 무관하게 하여튼 인간을 거기서 빼내는 것도 아니고 인간 자체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만물 속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까지로서는 모든 만물을 분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도 사상으로 체질을 분류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는 뭐 과학적으로는 어떻게 증명을 뭐 지금 하는 중으로 알고 있지만 뭐 했다고도 하는데 그 확실한 것은 알 수 없고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은 따로 뭐 개발을 해야 되겠죠. 근데 여하튼 간에 그 성격적으로나 체질적으로 사상은 나누어진다고 보는 것이고. 근데 원래 중국에서는 사상까지 얘기했어도 그 인간 체질이 사상 체질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의학적인 발굴은 못했어요. 발명은 사실 안 돼 있어요. 이것이 인간도 다른 존재도 같은 존재이지만 겉보기에는 같지만 그 구성으로 봐서 그 질적으로 태양, 태음, 소양, 소음으로 이렇게 그 성격이 구별된다고 이렇게 그러한 하나의 기초적인 동양의 과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인간도 넷으로 구별하고 그 체질에 맞아서 그러면 다른 음식도 마찬가지. 음식도 그렇고 모든 다른 물건도 다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특히 생명적인 존재를 분류하는 데 있어서 사상적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그러면 체질적으로 이제 이런 넷이 있다면 어떠한 음식은 모두가 생명적인 거죠. 거의 다. 우리가 먹는 게 생명적인 걸 먹는 거잖아요. 이파리, 줄기, 뿌리, 또는 열매, 또는 짐승도 먹는 생명체를 먹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생명체도 사상적인 특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태양 체질을 가진 사람이 뭐를 먹어야 되느냐? 태양 음식을 먹어서는 안 맞을 거 아니에요. 서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태양 체질은 태음의 음식을 먹어야 맞는다. 그리고 소음은 이렇게 음식이 말하자면 체질이 양인 사람은 음식이 들어와야 그것이 결합이 잘 될 거 아니냐. 음양이 합격이 될 거 아니냐. 이러한 생각으로 그러니까 약도 전부 따뜻한 약, 열한 약, 따뜻한 약, 그 다음에 찬 약, 냉한 약 이렇게 분류가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약으로 이렇게 화제를 하고 그것을 말하자면 저어서 달여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한 한방으로 개발한 것이 바로 동무 이제마라고 하는 거죠.
그건 세계적인 발명이에요. 이걸 과학화하고 잘 해가지고 노벨 과학상이라도 타고 해야 되는데, 그 위대한 발견이에요. 동의제마의 말하는 동의 수세보원. 완벽한 건 아니지만 이것을 이렇게 남기셔가지고 지금도 연구를 하고 이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그렇고, 우리가 국기를 태극기로 하는 것도 우연한 것은 아니죠.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왜 사상의학을 얘기하냐면, 우리 민족의 문명이다. 주역은 이것이 증명하는 거예요. 우선 현재에 와서 증명하는 것이고, 과거에 생겨날 때 복희제는 동방의 제왕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전하기를 그렇게 전하기를, 전설상의 동방의 제왕이다. 그 복희 씨가 주역을 그러고 이제 거기다가 최근래 이 연산의 출신인 김항이라고 하는, 일부 김항이라고 하는 분의 정역이라고 하는 책, 총무님한테 책을 이제 드렸는데 한번 복사해서 나눠가지고 어떤 기회 있으면 이렇게 설명도 할 필요가 있는데, 하여튼 혼자 가지고 계시지 말고 복사를 한번 하셔야 돼요. 근데 거기는 주역을, 괴효로서의 주역은 이미 설명이 다 돼 있으니까 그걸 얘기하기보다는 역자는 역이다. 박구력자예요. 이게 사실은 날일자 다월자라는 말도 있어요. 설도 있으니까 1월이 여기다라는 게, 이게 시간이 바뀌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역자는 정자는 정야라 하듯이 역자는 역야라 이렇게. 이 책명역자를 써서 역자는 역야라. 그 정역, 배력, 서문의 일성이 그래요. 역자는 역야. 그러니까 이 괴효로서의 역과 우리가 이 역으로서의 역과는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느냐. 요러한 문제가 사실은 주역 안에는 들어있고, 그래서 이제 일단 그 역은 역수논리다. 이건 괴효는 공간의 부호지만 이거는 수로서 역수라고 하는 말은 말하자면 하루 이틀 사흘, 하나 둘 세 개의 개수를 세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시간을 세는 단위, 시간을 세는 시간수. 그거는 시간은 하나의 사이클로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도수라고 하는 문제가 여기 등장을 해요. 말하자면 역의 음양, 사상,
논리 체계의 뿌리에는 하나의 시간의 사이클로서의 도수를 같이 그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동안의 주역에 대한 또 궁자님이 10편의 문장을 시비를 한 거기에 다 들어있는 내용인데, 그럼 여기서 이제 이야기가 조금 다시 이제 돌아와서 요거는 인간의 체질도 사상, 모든 만물의 생태적인 성격도 사상, 그리고 그것이 결합 또는 그 부딪힘에 의해서 어떠한 조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서로 이렇게 어긋날 수도 있는 그러한 문제가 이제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요것을 공간의 논리 체계지만 시간하고 연결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소양은 봄이고 태양은 여름이고, 그 다음에 소음은 가을이고 태음은 겨울이다. 이러한 논리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 안에, 공간 논리 안에는 시간의 논리가 안에 들어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들어있는 셈입니다. 이거는 여기까지는 이게 자연의 질서요. 자연의 질서인데, 그러면 그 중에서 이 질서를 깨닫고 밝혀내고 또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럼 과연 뭐냐? 인간은 말하자면 피조물이죠, 사실은. 근데 인간으로서 피조되어진 인간이 그 하늘의 이치, 땅의 이치를 벗어나서 존재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만물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그 만물 중에서 특별히 뚜렷하게 인간이 다른 점이 뭐냐? 자기 존재에 대한 근원을 의식하고 깨달으려고 하고 알려고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 존재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지능적으로나 지능이 발달했다거나 그리고 지능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니라 역시 창조주의 의도가 깔려 있는 존재죠,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발전하고 싶어서 발전한 것이 사람으로서 이렇게 진화되기 위해서 진화하는 어떠한 그 목표를 가지고 진화한 것도 아니고, 이건 역시 창조주의 말하자면 하나의 선택된 피조물이다. 그건 여러 가지로 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것을 말하자면 주역에 반영하고 이 세상에 천지사이의 주인이 되는 것이 누구냐? 천지의 존재에 대한 물음을 물을 수 있는 존재가 뭐냐? 해가 왜 오늘은 무슨 왜 해가 더 동쪽에서 서쪽에 뜨지? 젖히지?
이러한 뭐 시간의 흐름에 대한 물음, 내가 어디서 태어났지? 이러한 것에 대한 의문을 뭐 개가 안 돼봤으니까 모르긴 하지만 그건 본능에 의해서 그냥 살아가는 존재죠. 근데 인간은 본능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면 그것은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피조되어진 것이고 태초부터 피조되어진 존재다. 다시 말하면 천지라고 하는 것이 존재의 의미를 인간이 아니면 천지의 존재 의미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천지의 존재 의미가 살아날 수 있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천지와 맞먹을 존재다. 맞먹는 존재다. 인간이 없으면 천지도 무의미하고 또 이 모든 존재하는 것도 무의미하다. 그냥 자연으로 존재할 뿐이에요. 인간이 있음으로 해서 그 자연에 존재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응용하고 어떤 관할하고 그렇다고 해서 하늘과 같이 영원한 존재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유한적 존재이면서 그 무한의 존재를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있음으로 해서 그러니까 자식이 있음으로 해서 부모라는 것이 성립되듯이 부모가 자식이 없으면 또 부모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것처럼 인간 존재가 말하자면 천지와 천지의 존재의 하나의 요소로서 존재 원리의 존재가 하고 필요하다. 예.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제 천지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삼형으로 음양을 크게 얘기하면 양은 천이고 뭐 천에서 응원하고 음은 지에서 응원한 걸로 이렇게 본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둘만 얘기되어진 자연은 이 네 가지 기본 형태밖에 없는데 그럼 인간이 거기에 참여했을 때 세상은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예, 그래서 말하자면 천지 사이에 인이라고 하는 중간에 인이 양음 해서 네 경우에 다 거기에 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의 일승, 여기 태극은 이의 제로승, 이의 이승, 이의 이승은 사가 되죠. 여기가 이 음양 이 두 요소인데 여기는 이 세 요소하고 세 가지죠. 그래서 2의 3승, 2의 제로, 2의 1승, 2의 2승, 2의 4승, 2의 3승. 이런 논리로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이 3은 뭐야? 이건 인간이 포함. 여기는 이제 음양의 음양을 조합하는. 그래서 이 세 번째, 그래서 이것을 삼재지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것이 그러니까 인간을 포함한 삼제도의 기본 틀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천지 자연의 질서 속에서 인간과 함께 인간이 주관해서 살아가는, 주관이 아니죠. 사실은 어쩌면 거기에 적응하면 사는 거죠. 그 살아가는 존재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것을 삼제지도라고 해요. 이것을 이제 천도원, 천도, 지도, 천도. 그래서 여기가 8개가 이루어지는 거죠. 8개는 기본 틀이다. 그 8개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제 설계편이에요. 설계편. 그런데 그 8개 편에 설계편은 한 419쪽인가요? 네. 요 설계편 419쪽에 보시면 바로 이 지금 설명한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문장으로 써놨기 때문에 공자께서 석자 성인지 자격에 옛날에 성인이 역을 지음에 있어서 석자 성인은 누굴까요? 뭐 이제 복희 성인으로 봐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그 역을 어떻게 해서 지었느냐? 유찬어 신명 작용을 한 거예요. 유찬어 신명. 유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윽할 유자예요. 그윽하다고 하는 것은 잘 드러나지 아니한, 보이지 않는 세계. 잘 구별해내기 어려운 어두운 세계. 그 글자 그 자체가 몇 살자 사이에 끝이 보이지 않는 실. 그러니까 산 속에 실이, 끝이 안 보이는 실이 있다. 그 어디서 어떻게 그 실마리를 찾아낼 수 없는 그야말로 그윽하고 어둑한 그러한 세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보이게, 어떠한 걸 보이게 하지 않고 어둑하게, 그윽하게 이런 얘기. 이건 동사 찬에 걸리는 부사죠. 그러니까 그윽하게 참여했다. 찬이라고 하면 찬성하다, 찬동하다 할 때 도울 찬자에 도울. 그러니까 성인이 역을 지을 때 무엇을 도왔냐? 그윽하게 도왔다는 마음속으로 도왔다, 이런 얘기예요. 유찬이라고 하는. 신명은 창조주라고, 상상주, 만물 창조의 그 주체가 되는 것이죠. 신의 그 밝은 세계, 그 신명, 우리가 신명이란 말을, 신명이 밝아서 어떻다. 또 신명이 나야 일을 하지, 뭐 이런 얘기. 신명, 뭐 여기 같은 뜻이. 다시 말하면 정신세계에 보이지 않는 만물 창조의 그러한 오묘한 그러한 그 능력을 가진 그러한 창조주, 의지, 창조의사, 창조의지, 창조의 뜻, 거기에 말없이 또는
행동으로 드러내지 아니함 극하게 찬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지 창조주의 하느님이라 해도 좋고, 하느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그 하느님의 뜻을 잘 거기에 찬동을 해서 거기에 뭐를 만들어냈냐면 그 시를 만들어냈고 이런 얘기예요. 그럼 시를 만들어낸 것은 누구예요? 성인이 시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다. 근데 종래 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풀 종류다. 풀 종류인데 뭐 한 포기가 50총 아니 참 100포기가 100줄기로 되어 있는 한 포기가 100줄기로 되어지는 그러한 전설의 풀, 뭐 쑥 종류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그러한 것을 만들어냈다. 그런데 그 풀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성인이 뭐 풀을 왜 만들어? 풀 내서 만들어 뭐하게? 소매기게?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만들어낸 게 아니고 여기는 그 신명이 만물 창조의 원리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러한 그 원리를 깨달아서 하나의 그 시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냈다 이런 얘기예요. 시를 발명해냈다. 그게 이제 이 시가 바로 시간을 나타내는 이 역수의 기본이 되는 시간과 공간을 주재하는 하나의 그 근원적 원리다 이렇게 봐야 되죠. 무슨 식물이 아니라 이게 내가 날생자 했으니까 뭐 식물을 뭐 육종학자도 아니고 말이죠. 무슨 육종학자라 해야지 무슨 뭐 풀을 계량해서 100포기가 되는 한 포기가 100줄기가 되는 쑥을 만들어내는 쑥종류를 만들어내네요. 그게 아니다 이건 요 글자를 그러니까 나는 글자를 풀어보면 어떤 글자냐 이건 초도 밑에 늙을 노자를 쓰고 늙었는데 뭐가 늙었느냐 날수가 늙었다. 밑에 날일자가 들어있어. 그러니까 하여튼 시간의 단위로서의 날자가 들어있어요. 날일자가. 그러니까 늙어진 날 풀이라 하더라면 초도라고 하면 풀이라고 한다면 그 풀이 늙어서 다 채워진 날짜가 100일이라는 날하고 관련이 있지 100줄기하고 관련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죠. 글자 자체에서 이 시초시라고 하는데 시초라고 하는 풀이름 시초 시자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그냥 줄기가 100가지 되는 전설의 풀이지 전설의 풀이라고 할지 몰라도 실제 존재한 풀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100이라고 하는 숫자가 날수가 늙어서 이루어진 날수가 100일이라는 뜻이란 말이죠. 100일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의 단군 신화에 100일이라고 등장해요. 100일이. 그러니까 나는
단군 신화의 백일과 이 시화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군 신화에 등장하는 371, 100일, 360여 가지 일 이런 게 나오잖아요. 나는 그거하고 연결해서 볼 수밖에 없는 거야.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주역을 창안하고 밝혀낸 시조 복희씨가 동방의 제왕이고, 그럼 동방의 제왕은 누구냐? 동방이면 바로 우리의 동방의 제왕인 단군과는 어떤 간? 그 단군의 단자가 박달이에요. 박달라는 단. 박달이라고 하는 거하고 박달은 박산이라고 하는 밝은 산. 박달, 배달결례라고 할 때 배달이라고 하는 말의 근원은 나는 박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의 밝을 명자가 왜 등장하나? 신명. 그러니까 이 밝힌 민족, 박달, 달은 양다른달 할 때 대지라는 뜻도 되고 땅이라는 뜻도 되고, 또 옛날에는 말하자면 산을 달이라고 했다는 말도 있고, 그것도 이제 고어의 연구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박달이라고 하는 것은 밝은 산, 홍산나 또 이거 하여튼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보았을 때 이것은 그냥 시가 풀 이름이 아니다라는 것은 이제, 그래서 괴효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기 전에 첫 줄에 수에 대한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8궤가 성립되어졌는데 8궤 성립은 이러한 과정에서 성립되고 두획에서 세획으로 되고 이 음양 2의 3제곱 천지인 3제곱 함으로 해서 3조합을 함으로 해서 8이 등장하고 그 8궤가 나온다. 그런데 그 8궤의 애초의 궤의 그 배후에는 유찬호 신명에서 시라고 하는 논리를 만들어냈다, 발견해냈다, 찾아냈다.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